자, 350페이지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필요한 걸 좀 먼저 정리해 보면, 일단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뭐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개념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 지상권이 소멸된다.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럼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을은 여전히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 토지에 대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부종성도 없고 수반성도 없는 거죠.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죠?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 또 어떨까요? 건물의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X. 다시 말하면 지상권만 따로 팔 수 있다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에 대한 권리죠?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주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에 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또 질문이 나옵니다.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를 결정하게 된다. X. 왜냐하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무상인 거예요. 무상이니까 법원도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다. 항상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판례 보면은 그러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으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다가 결정해 달라 그랬더니 법원이 또 뭐라 그래요?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를 결정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처음에 지상권이 설정됐을 때는 지료가 빵원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사정 등이 변동됐기 때문에 빵원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증액해다오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예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받을 수도 없고요. 따라서 경제 사정이 변동됐다는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료 지급에는 특약이 있어야 2년치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멸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간에 치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당사자 간에는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상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는 치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존속기간이죠. 최장기간.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이 뭐가 되냐면 보장이 된다. 최단 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건물도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요? 5년이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고요.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도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칙인 1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또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 또 지상권에는 담보설,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를 금지한다라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특약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이 됐다.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 때려 부수는 것이 아깝다고 판단된다면 때려 부신이 나한테 팔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꼭 원상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는데, 원칙과 예외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되죠.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그래서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부죠. 간단하죠. 교재 보시면은
자, 하나씩 보죠. 356페이지 의가 나와 있고 1번 성질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서 토지다. 타인의 토지인데 조심할 것은 꼭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다.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2번 목적물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죠. 농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3번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이 규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4번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우측의 임차권과의 비교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바로 지상권의 취득인데 원래는 원칙이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흔하진 않다. 그죠?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한 이런 거를 누가 설정해 주겠어요? 30년짜리를. 참고로 우리가 견고한 건물과 일반 건물은 이게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이 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입법자는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초가집은 일반 건물 이런 식으로 만든 조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적 시각에서는 다 뭐예요? 견고한 건물입니다. 뭐 모델 하우스 같이 뭐 이렇게 가건물 정도나 일반 건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냐면 30년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아유, 30년이 너무 길죠, 그죠? 제가 지금 52인데 30년 후면은 82. 아우, 이제 제가 이제 52인데 9년 후면 환갑이잖아요, 그죠? 어우, 생각만 해도 막 이게 그 제 차한테 나 있잖아 9년 후면 환갑이다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긴 소리 해드릴까요? 몸이 막 괜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감정 기복도 좀 심해요, 제가. 막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또 별로 걱정할 것도 저는 없거든요. 근데 막 새벽 한 3시쯤 눈이 떨어져가지고 별일도 없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옆에 병원 가가지고 갱년기 검사를 받아봤어요. 네, 갱년기 오늘 받아봤어요. 우리 원장님들은 가서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피 뽑아서 받았더니 그러더니 화요일날 화요일날 했거든요. 봤죠? 병원에 갔다 온 거 보셨죠? 그게 갱년기 검사인가 그게. 갱년기 검사. 그래가지고 근데 화요일날 했는데 수요일날 문자가 온 거예요. 갱년기입니다. 호르몬 주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또 몸에 부작용이 없나 해가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그런 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런데 이 정도 많은데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여자분이 저보다 더 많아. 무슨 말이겠어요? 여자분이 지금 자기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이 얼마큼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분이 저보다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과연 나는 지금 남자인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작용이 여드름 좋아. 근데 여드름 좋지 어때요, 그죠? 탈모. 그리고 심장 이런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돌연사 위험이 있다는 등.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아무튼 지금 고민 중에 뭐하다 얘기 나왔죠. 아무튼 이 견고한 건물은 뭐죠? 기와집. 일반 건물은 초가집. 이런 시각으로 만든 조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항이 다 뭐죠? 견고한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상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다 뭐냐면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뭐가 나오죠?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가셔서 지상권이라고 나오면 다 뭐 법정 지상권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해당 부분에 볼 거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오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체단 존속기간이 결정된다. 이런 나오고, 그 다음에 우측에 판례가 나와요. 판례. 이 판례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판례가 좀 그지 같은데, 요 체단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만 체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단순히 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체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판례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그래도 교재 들어가 있는데 또 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지상권 자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지상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판례니까 한번 나오긴 했으니까 교재에 넣어놓긴 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체상 존속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연금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뭐죠? 근형이고요. 그 다음 2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짜리가 됩니다. 3번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죠? 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부터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된다.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 무슨 뭐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뭐 할 필요 없죠?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걸 전제하시는데,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요건에서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뭐죠? 소멸하는 경우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유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니까요. 2번 물론 지상물이 현존해야 되고, 4번 행사해가지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죠. 형성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매수청구권. 갱신 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 갱신되더라 또다시 30년, 15년, 5년 하는 체단기간이 또 보장됩니다. 대표이지 풀어볼까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체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보다 장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소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원래는 뭐라고요? 원상 회복인 거죠.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위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거죠.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점. 왜냐하면 지상권자 행사하는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이라는 말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라는 얘기니까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요거죠. 지상권 설정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요것도 뭐죠? 형성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니까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죠. 둘 다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줘야 되니까 법원이 살지 말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1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점유권도 있고 물권조 충후권도 인정이 된다. 3번 상린관계 간의 규정 물론 뭐죠? 적용이 되고요. 2번 지상권의 처분이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기억할 건 요거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뭐예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자, 원래는 이제 이 부종성 수반성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우리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병에게 팔렸어요. 양도가 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수반되는 건 아니죠. 동의하시죠? 왜요? 독립된 권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 상태인다면 요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면 요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이해되시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요때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경매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죠? 이전됩니다. 이유는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도 미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토지의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어떻게 해요?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유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건물이 뭐 당해요? 철거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지료지급 의무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요. 또 지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이고 판례 밑에 2번 지료에 대한 증감 청구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년치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의 무엇을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에 저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2번 지상권 설정자에게 뭐가 나오죠? 소멸 청구가 나옵니다. 일단 다시 보시면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당하잖아요.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요.
첫째는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안 내면 소멸청구 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 냈는데 10년 돼서 계산해 보니까 2년치가 되더라. 이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소멸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뭐죠? 2년치에 돼요. 누가요? 자신이.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왜 따시는 거죠? 돈 벌려고. 그죠? 자격증 왜 따는 거냐? 돈 벌려고죠. 그죠? 뭐, 나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사 지원했을 때 지원 동기, 저의 이상을 실현하고 이러면 안 되면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뭐, 월급 받으려고 이것도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항상 돈 되는 게 문제인데, 경매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경매를 받으려고 경매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분이죠. 좋은 물건은 안 싸요. 좋은 물건은 안 쌉니다. 만약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시면 경매에 참여할 게 아니라 시골 가서 할머니 등치는 게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에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면 무조건 비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좋은 물건 싸게 살려면 뭐예요? 정부의 어두운 시골 할머니를 등쳐야 되지 경매 가서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 경매를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되고요. 나쁜 물건을 경매 받으려고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물건은 싸요. 근데 만약에 나쁜 물건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땅은요 거의 똥값입니다. 똥값인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없앨 수가 있다면 그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경매 가장 주된 목적은 나쁜 물건을 싸게 경락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을 요량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진짜 나쁜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만 골라서 사러 다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치권도 굉장히 나쁜 물건이죠. 누가 유치권 행사 중이면 골치 아픈 물건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물건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러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 고수들은 나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죠. 갑이 땅의 주인이고요. 을이 건물 주인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지료를 1년 6개월치를 못 받고 있어요. 몇 년치죠? 1년 6개월. 근데 병이 가만 보니까 요 지상권이 있는 이 땅은 똥값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요. 6개월만 기다리면 몇 년치가 돼요? 2년치가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을이 행사하고 있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 땅값이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갑한테 땅을 아주 싸게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을에게 지상권을 소멸해달라고 뭐 했어요? 청구했어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에 대해 2년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못 받은 돈이 2년치가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앞사람과 합쳐서 몇 년치가 되더라도요.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갑이 못 받은 거 을이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갑이 못 받은 돈이 좀 가슴 아플지 모르겠지만 의뢰 신경 쓸 바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채야 돼요? 2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판례 가지고 핵심 판례에서 2001년도 판례 있죠? 그 2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2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는데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찾으셨나요? 예, 그죠? 364페이지? 왜 다시 우리 364페이지? 우리 보고 있었잖아요, 같이. 364페이지 첫 번째 판례 2입니다. 2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이내에 대해 2년 쉬어야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판례도 거의 비슷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비슷한 판례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한번 또 생각해보자. 이번 두 번째 판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병이 땅 주인이고,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지금 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을이 갑에게 몇 년치를 안 줬냐면, 2년치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야, 자식아, 너 있잖아, 소멸 청구할 거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한 달치를 입금했어요. 몇 달치를? 한 달치를.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치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지금 이놈이 2천만 원이 되니까 청구하려고 막 그런데 이놈이 뭐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럴 땐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 판례. 다시 무슨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료가 몇 년치 해야 돼요? 2년치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입금을 해가지고 2년치가 미달된 상태라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상권 설정자는 종전의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와 법정 지상권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몇 년치가요? 2년치. 그래서 건물 주 입장에서는 2년치가 대역이죠. 그러면 꼭 1년치 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연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어만. 이게 목돈이잖아요. 목돈이니까 뭐 큰일 났다 이번 건물 철거다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단돈 50만 원을 입금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입금해가지고 몇 년 미만으로 만든다면요. 2년 미만으로 만든다면 소멸청구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지상권 포기 물론 할 수 있고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1번 2번은 요거죠. 소멸하면 원상회복을 하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뭐 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상권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겠죠. 자, 물권은 직접 지배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이 된다. 그래서 모든 용익 물권은 뭘 청구하지 못하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필요비 상환은 청구하지 못하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특히 이 양도금지 조항이 뭐죠? 강행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상권이 나옵니다.
특수지상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분지상권입니다. 개념은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땅속이나 공중에다가 토지사용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거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법점을 읽어볼 건데요. 첫째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땅 속에다가 수목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역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땅 속에 지하철역 있죠. 그 말은 뭐죠?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그 안에 뭐죠? 지하철 철길도 있잖아요. 공작물로 들어갈 수 있죠. 수목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집니다. 자, 의 읽어볼게요. 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엔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보통 어떻게 오답을 만드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면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특색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3번 해가지고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나오는데 일단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권리자들도 다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살고 있다. 이제 밤에 뭐요? 지하철에 지나다니까 새벽 2시만 돼도 어떻게 초코덕 소리 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저당권자도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 속에 구분지상권이 설정하게 되면 땅값이 떨어지죠.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뭐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X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재는 안 읽어볼 건데 두 가지.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험에 잘 냅니다. 은근히 중요한데 일단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라는 말은 얘도 뭐죠?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얘기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개념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토지사용권입니다.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의 땅에 을이 선치를 묘신 분묘를 가지고 있다면 을은 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묘기지권을 공부할 때 절대로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지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상권은 지금 배웠고 건물의 소유권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유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한다는 말은 건물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뭘요? 묘를.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덜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이거를 묘지권으로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은 뭡니까? 토지 사용권입니다. 우리는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 항상 가져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뭉뚱그려 써놨는데 좀 자세히 쓰면은 먼저 발생 원인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그때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첫째,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다면 그때는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지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단으로 분묘를 쓰더라도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구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죠? 20년이 지나야 분묘기지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시효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르고 어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뭐예요? X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를 거래한 거죠. 이게 또 중요한데 임야를 거래할 때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의 부존자의 경우다. 부존자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어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떼어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야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셔가지고 묘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묘가 있다면 그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뭘 해야 돼요? 특약을 해야 돼요. 특약을. 무슨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땅을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죠. 임야에 대한 경매입니다. 임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분묘기지권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가장 실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 나와 있는 정보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기할 때 뭘 배우셨어요? 사기 공부하면서 뭘 배웠죠? 상대방 말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그놈이 나를 속여봐야 뭐도 아니라고요? 사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믿으시면 안 되고 특히 임야 같은 거 경락법 경매 받고 싶으시면 가셔서 이자 뜻이 뒤져야 돼요. 분묘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고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 이장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야가 경매가 되면 기존의 분묘에 대해서는 다 분묘기주권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 땅을 이장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괜히 싼 거 같다 그런 경우는 다 묘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어이구 싸네. 야, 이 평당 얼마야? 야, 평당 3만 원밖에 안 해. 빨리 했는데 갔더니 그냥 바바바바 완전 곰보야 곰보. 막 이래 버리면 그 땅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지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말하면 이게 또 돈 되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묘가 많은 임야는 안 좋은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안 좋은 부동산. 그래서 만약에 그 묘를 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땅을 경락받아서 묘를 뭐죠? 철거하면 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항상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들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고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법을 잘 하셔야 돼요. 민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거래를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공법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돈 드는 감옥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경매 등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땅을 경납받아서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면 그때는 뭐죠? 민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묘기주권도 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요건은 간단하죠. 적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신이 없다면 분묘기주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용 및 효력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판례가 어떻게 드럽게 많은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죠. 기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기지. 밑바닥 땅이에요. 기지가. 그래서 뭐 건물의 기지 부분 그럼 뭐예요? 건물의 밑바닥 땅 이런 말이에요. 분묘 기지 그럼 뭐예요? 분묘의 밑바닥 땅이에요. 기지라는 말이.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라는 말 속에서는 뭐예요? 봉분 분묘 밑바닥 땅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수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뭐죠?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어요. 분묘를 새롭게 설치하려면 또다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10번 판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첫 번째 가와 나번에서 주의까지 넘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스텝이 꼬였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첫 번째 편 나번입니다. 가와 납니다. 자 여러분 장묘등이라는 법률을 배우시면은 면적 제한이 나와요. 가족묘는 몇 제곱미터, 개인묘는 몇 제곱미터, 그죠? 제가 참 다른 법도 잘 알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수업을 안 해본 과목은 딱 한 과목만 다 해봤어, 제가. 강의를 안 해본 과목은 3번만 안 해봤어요. 3번만. 부동산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다 했어요, 제가. 왜 다 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누가 저한테 강의자를 주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민법은 중요 과목이니까 함부로 강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개사법 강의도 하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중개사법 가서 강의하고, 뭐 공시법 공시법 가서 강의하고, 막 공법 학개론까지도 강의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세법은 이상하게 근데 제가 요새 아쉬운 게 세법도 강의해봤어야 되는데.
세법도 강의를 해봤으면 이제 전반적인 게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더 강의가 그래도 세법은 못 해봤어요. 아무튼 거기 면적 제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면적 제한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금 판례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게 뭐로 바뀐 거냐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에 공법상의 면적 제한 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97년도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묘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사성, 말로는 말방울 모양의 언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있는 묘도 있고 없는 묘도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성은 필수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1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 두 번째 판례 2번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니까 새롭게 묘를 만들 수는 없고요. 새롭게 묘를 만들려면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따라서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습니다. 합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새롭게 뭘 만드는 거예요? 묘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쌍분이든 단분이든 뭐 할 수 없습니까? 합장할 수가 없다. 2번이고 맨 밑에 2001년도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2015년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겁니다. 중요한데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인 거죠. 무상.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 특히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더라도 뭘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뭘 내야 되는 거죠? 지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상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오른쪽에 메뉴에 있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판례가 2015 판례죠. 그죠? 그러니까 2015년이라는 말은 소송을 제기한 횟수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18년 작년도 판례거든요. 작년도 판례. 그래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추가되는 거니까. 자,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도 뭐 당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판례죠. 우측이 대표 예제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한 거죠.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뭘 취득시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니까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에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2번 타인의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사가 추정된다. X입니다. 타주점이고요.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고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점. 왜요?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요.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재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X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고요.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는 뭐죠?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